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 디데이였어요. 27일. 자, 옛날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내년 총선 1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탈당 또 신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에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2011년 박근혜 퀴즈로 불리면서 정치에 입문한 지 12년 만에 홀로서기로 탈당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입니다. 자, 20분가량 이어진 이 긴 연설문, 또 양당, 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네, 이전 대표는 이전에 국민의힘 그 당내에서 본인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제안을 하는 등 회유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시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면서 탈당의 변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여당을 비롯한 이 양당 체제를 과거로 규정을 한 셈인데요.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사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이 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비치기도 했고요. 또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끝나고 취재진에게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 부정한다면서 막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 자체를 일축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점을 창당한 후 그리고 총선 전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과 재결합 또는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한다. 아하. 총선 이후에도 연대 가능성이 약하다라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친윤 세력을 겨냥한 듯이 이 세력을 정치적 결사체,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본인과의 이제 거리감을 강조를 한 만큼 재결합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창당 진행 상황하고 신당의 목표도 밝혔는데요. 네, 이 핵심 키워드가 아무래도 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A4 5장 분량의 회견문에 이 미래라는 용어가 무려 20번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 체제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또 개혁신당이 미래를 밝히는 정당이 될 것이다라고 비전을 제시를 한 건데요. 또 창당 상황을 보면 이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을 했고 또 합류할 인사도 차차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네. 내년 총선에서의 신당의 목표에 대해서는 60명에서 80명 가까운 이 후보를 내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 어제 기자회견 노원구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했습니다. 네. 자, 이 장소 고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회찬 정의당도 포용하겠다. 신당 비전을 밝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고깃집을 장소로 정한 이유,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불판론, 고 노회찬 전 저희 의원이 김재섭 위원장이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했던 이 불판론을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이 해석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참 좋은 해석인 것 같다. 이렇게 긍정을 했고 또 노 전 의원을 정치 선배로 생각하는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짝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이 서울 노원병이 본인이 이전에 3번이나 낙선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과거 노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이 같으면 다른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함께할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다 이렇게 말을 해서 연대의 폭을 넓히겠다. 그리고 연대에 한계는 없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다만 지금의 정의당과는 뜻을 함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했습니다. 경쟁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면서 따끔하게 조언을 했네요. 네, 이 전 대표가 이제 뭐 칼잡이의 아집이라는 표현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하다. 뭐 이런 질문도 또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경쟁자 관계로 본인이 들어섰다라고 하면서도 이 한 장관에게 이준석과 차별화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를 둬라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 지점이 본인과 한 비대위원장의 차별화된 지점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전날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또 기자회견 하루 간격으로 지금 열린 상황인데 이 조금 같은 듯 다른 듯 두 사람의 그 선언문 보면 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 젊은 보수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약간 세대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넥스트 스텝이 뭐냐면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후에 만든 회사가 바로 넥스트고요. 그곳에서 개발한 컴퓨터 운영 체제가 넥스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아이콘인 잡스의 이름을 빌려서 이 본인이 보수 정당과 이 정치 혁신을 하겠다 그런 적임자라는 점을 내보인 거고요. 또 앞서 취임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X세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환상 속의 그대라는 이 곡의 가사를 차용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동료 시민과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지금이 바로 그때 뭐 이런 그 옛날 노래. 예, 그 연설 문구가 말미에 들어간 거죠. 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일 정세균 전 총리 또 김부겸 전 총리 만나서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를 이제 표했는데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둘러싼 계파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지난 24일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서 민주당 내부의 공천 잡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두 전 총리가 공천 문제가 축적이 되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에서 잘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도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 적격 부적격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편파성 논란이 불거지고 그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갈등의 불씨부터 한번 본다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요. 또 논란했던 인물들이 적격 판단을 받으면서 이게 검증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등 이런 인물들이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빠 찬스 논란 후에 탈당을 하고 또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기까지 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그리고 음주운전과 탈당 전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형평성을 놓고 비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당원 당규를 보면 탈당한 경우 또 그 경선 불복 경력자 그리고 탈당해서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게 돼 있다. 이런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탈당한 의원들이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일단은 저기 문석균 씨나 이용주 전 의원이 뭐 치명적은 아니지 않나요? 하여튼 이 공천하면서 검증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호남에서 친명 출마자 명단이 돌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5일에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이라는 그런 포스터가 공유가 됐는데 이 포스터에 친명계 로 꼽히는 김의겸 의원 그리고 원외 인사인 강의연 당대표 특별보좌관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뭐 이런 그 이 대표 측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일부 예비 후보 중에는 그 친명 마케팅을 노골화하는 그런 네.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이석형 전 한평군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친명파리를 하지 않는다. 본인이 찐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친명, 찐명 이런 그 용어들이 이제 난무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치졸한 당 텃밭인 호남의 창피한 현실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죠.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가요? 자신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보도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요. 27일 이 문화일보의 단독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이전 총리 측 인물이라는 그 이야기는 좀 있어 왔는데 네. 이렇게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또 처음인데요. 이 지난 20대 대선 최대 이슈였던 이 대장동 의혹 어떻게 이제 세상에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 경기 지역 신문 한 매체에 이 칼럼이 실리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전 대표의 종합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던 이 남 전 실장이 이 매체의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2021년쯤에 제보를 했고 또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파만 바로 번진 바가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쇄신 시한 연말로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좀 회동을 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 있는 겁니까? 예,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계속 그 연락을 하고 또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아직 회동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예, 본인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총선 가까워지면서 민주당도 이 총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 민주당 올해 안으로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공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책이죠. 공천관리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발생하면 이 공관 위원장 인선이 더더욱 더 중요해진 그런 또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이 인선을 발표할 방침이어서 아무래도 내일인 29일이 유력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또 민주당이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하기로 했네요. 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그 심의 민원을 넣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류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류 위원장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내 비판이 좀 강한 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정권 사주가 팔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이 사주라는 용어 때문인데요. 이제 2020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고발 사주. 네, 그렇죠. 그 고발 사주 의혹을 빗댄 건데요. 이 대표는 어제 본인의 SNS에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다라면서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배우 이성균 씨가 어제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어제 오전에 유서와 같은 메모를 쓰고 나갔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차량 안에 혼자 있던 이 씨가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이 돼서 끝내 숨졌습니다.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경찰이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성균 씨가 최근까지 그 마약 관련된 조사를 경찰로부터 계속 받아왔었죠. 네, 그 소식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지난 10월부터 지난 23일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오긴 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와 국가수정밀 감정에서는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아왔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이 씨는 강남의 이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자택에서 마약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앞서서 이번 사건으로 이 김 씨에게 협박을 당해서 돈을 빼앗겼다. 그래서 고소를 하기도 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씨는 숨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지만 네. 이 씨가 고소한 이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사망 소식 전해진 이후에 이 과도한 지금 사생활 폭로성 정보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이 씨의 그 통화 녹취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 공개가 된 후에 하루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한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개인의 수치를 생중계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 절벽 끝으로 몰아세운 점 그리고 수사 과정이 적나라하게 또 알려진 것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 겪는 가족도 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고은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